한번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만 한번 봐봐. 뭐 이건 민사소송법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기판력에서 218조 1항에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X가 Y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데 Y가 소송 도중에 Z한테 팔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조문상한 218조 1항 민사소송법, 이 경우는 민사소송법에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즉 X, Y 사이에 벌어진 이 판결이 Z에게도 미친다 라고 할 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고 그냥 조문상의 말은 하지만 이 경우에 두 가지 충돌되는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기껏 판결 받았는데 변론 종결 뒤에 이게 넘어가 버리면, 제3자한테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당사자한테는 이게 이 판결이 의미 없게 되면 일부러라도 또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이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기껏 받아낸 사람 입장에서의 그 실효성 부분에서의 하나의 이익이 있지. 한편 이 Z 입장에서는 이 판결은 니들 사이의 판결인데, 만약에 이 판결의 효력이 Z한테 218조 1항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이라고 그래서 미쳐야 된다면, Z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결의 효력은, 내가 소송법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그 절차에 참여해서 자기 변명을 펼치고 난 결과로서 자기가 수용하는 건데, 이거는 변론 종결 뒤이니까 Z는 이 판결의 형성 과정에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한 번도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된다면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비유해서냐면, 수업 시간으로 치면 열심히 참가하고 뭐 대답하고 중간고사 보고 과제하고 나온 A면 A, 아니면 자기가 거기에 불성실해서 시험을 못 봐서 내지는 시험을 안 봐서 F를 받는다. 이게 이제 판결의 결론인데, 그 과정에 자기가 참여했는데 남이 벌려놓은 것을 지금 Z가, 즉 그 남이라는 것은 Y가 벌려놓은 것을 Z가 받아라, 이런 게 지금 받아야 된다면 그때 Z의 절차에 대한 참가에 있어서의 자기 책임으로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Z의 절차 보장이 이 경우에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의 Z의 입장에서의 이익이 충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용어로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변론 종결 후에 사망이라는 포괄 승계, 이 경우는 특정 승계라고 볼 수 있는 승계. 뭐 조금 이야기는 다시 빠져서 소송 도중에 이루어졌을 때는, 아까 사망이나 소송 도중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의 처리는, 이 경우는 당연히 당사자가 승계되는 거고, 양도 양수라는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즉 이게 협의의 소송 승계인데 넓은 의미의 소송 승계고, 요게 협의의 소송 승계인데,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돼? 소송 도중이면 81조의 민사소송법 참가 승계나 82조의 인수 승계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당사자로 만들어 놓고 판결이 나가면, 뭐 그 사람한테 판결의 효력이 있냐 없냐는 판결문에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등장하니까 그런 문제는 갈 필요 없지. 소송 도중에 이루어진 거는 최종적인 판결문에 새로운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판결문에 나타나니까 그 경우는 뭐 문제될 건 없지. 다만 그게 사망이냐 아니면 협의의 소송 승계냐에 따라서, 협의의 소송 승계라면 참가 승계, 인수 승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우리가 배웠던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변론 종결 뒤에, 변론 종결 후에 판결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점을 지나쳐서 이제 등장하는 Z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고 한다면 무조건 미쳐야 돼. 그 사람한테, Z한테 판결의 효력을 작동시켜야 돼. 한편 Z는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지금 없은 채 받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한다면 뭔가 제한을 둬야 돼. 거기서 그것을 잘 어떻게 포착할 거냐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의 범위를 우리가 포착하는
그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이론 등이었어. 첫 번째 뭘로 구별해서 이 범위를 뭔가 이렇게 조절하려고 했던 거 잘 생각해요. 민사소송법에서 변론 종교로의 승계인 범위할 때. 원래 이 사람의 이 청구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이런 것으로 좀 구별하려고 했던 거 생각해봐. 물권적이면 대세적이니까, 채권적이면 대사인적이니까 사인적으로 채권적일 때는 자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물권적일 때는 대세요적이니까 자르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다 넓게 대물적으로 그 사람 다 잡아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봤지. 그래서 이게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느냐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잡아채느냐 아니냐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그 속성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의 청구권을 예컨대 임대차 관계가 끝났을 때 반환받으려고 할 때의 청구권의 근거를 소유권자로서 빌려간 사람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놔라라는 그 물권적인 입장에서의 권한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 자체의 계약을 종료했다라는 것만으로 갖고 청구할 수도 있다. 그건 채권적으로 청구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뭐 또는 어떤 또 다른 권한이 있고, 임대차가 종료하게 된 원인이 또 차임을 지체한 건지, 지 맘대로 또 무단히 전대를 한 건지 등등의 또 세분화될 수도 있어. 종료 사유 자체도 또 세분화돼. 그러니까 종료 사유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소송물이 되느냐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소유권자로 청구하는 거와 임대차 종료, 그 개개의 원인은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그 임대차 종료를 기하로 하느냐 정도는 구소송물 이론인 실무상은 일단 별개의 사건으로 단위로 보는 거야. 반면 신소송물 이론은 같은 하나의 반환받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그렇지. 그런 게 이제 기본 이론이야. 그러니까 구소송물 이론에 의한다면 이게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봤을 때 주로 그러면 변론 종결 뒤에 제3자한테 넘어간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3자로 넘어가더라도 이 사람을 판결의 효력으로 채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 것을 전제로 반환 청구권으로서 빌려줬던 물건 반환받는 식으로 청구 들어가는 거와,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채권적으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반환받겠다라고 들어가는 것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이 사람을 채기가 유리하달까 장점이 있을 것 같아. 갑의 입장에서 청구 들어갈 때, Z가 등장한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물권적으로 들어가는 게 장점이 있는 거야. 알겠어? 만약 채권적으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냐에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는 승계인의 범위에서 벗어날 여지가 더 넓게 되는 거고, 물권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책까지는 안 보고 내 분쟁 유형별 그 민사법 책 보면 그런 설명이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마침 그러네. 그 분쟁 유형별 320여 번 이 청구를 소유권자로서 반환 청구권으로 구성해서 청구가 들어갔느냐,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 청구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가 좀 더 이 Z를 채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지. 되겠죠? 요 경우는 요거보다는 변론 종결에서 사인적 효력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법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일단 구별도 해보면서 이 범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 Z가 자기 고유의 실체법적인 방어 방법을 만약 갖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려줄 거냐, 이런 또 하나의 문제가 봉착을 해. 그래서 어떤 예를 주로 들어, 이 Y한테 넘어갔던 게 통정 허위 표시로 넘어갔어. 통정 허위 표시로 넘어갔을 때 X 입장에서 너랑 나랑 사이에서는 통정 허위 표시니까 무효이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를 전제로 해서
말소등기라든지 아니면 뭐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 청구를 했는데 108조 민법 108조에 보니까 이러한 통정 허위 표시라도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는데 이 사람이 선의를 주장해. Z가. 선의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의하게 할 때 악의는 아는 거고 선의는 몰랐는데 니네끼리 그런 쇼를 했는지는 난 알 길이 없다. 나는 모른 채 넘겨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른 채 선의로 넘겨받은 자를 여기서 탈락시켜서 확보해 줄 거냐. 그런 거 무시하고 할 거냐. 만약 빼주려면 어떤 논거로 빼줄 거냐. 그러니까 선의라는 실체법적의 고유의 방어 방법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인정하는 전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줄 거냐가 또 고민이 된 거야. 만약. 그래서 거기서 형식설, 실질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 형식설은 어때? 일단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으로 보고 그 고유한 방어 방법을 집행 단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형식설이고, 실질설은 뭐야? 그 고유한 방어 방법까지를 생각에 넣고 이 사람을 빼줄 건가 말 건가를 그 단계에서 해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실질설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구별할 수 있겠어? 지금 이야기를. 형식설은 일단 단계적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봐. 일단은 너 승계는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선의의 제3자라는 실체법적인 얘기를 집행 단계에서 빼주겠다라는 식으로 단계로 처리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형식설이라고 그래. 그렇지? 실질설은 애초에 그런 방어 방법이 나름대로 인정될 만한 것이라는 것을 변론 종결의 승계인으로서 우리가 내에서 파악해서 헤아려서 아니다라고 빼주려고 하는 게 실질설이야. 되겠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얘기가 펼쳐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데, 특이하게 이제 이게 단순한 인도 청구냐 아니면 그 땅은 인도받으면서 건물은 철거만 시키려는 청구냐에서 이 건물은 Y의 건물인데 Z한테 넘어갔을 때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 Y와 Z는 건물 자체는, 땅은 인도 청구를 하면서 건물 철거가 붙었는데 건물 자체가 이게 소유권을 Z한테 넘긴 경우도 있고 그 건물 자체를 Z한테 임대한 경우도 있는데, 소유 정도까지 넘긴 정도라면 땅 인도 청구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임대차가 됐다라는 경우에 등장하는 Z한테까지는 그게 연결고리를 계속 볼 수 있겠느냐. 그게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서의 원래의 소속물 기준으로 승계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분쟁 주체로서만 등장하는 Z냐, 원래 소속물에 적격이 이전이 있다고 볼 거냐. 원래 소속물에 적격이 이전이 있다라고 하면 인도 청구에 있어서의 적격 이전은 Y로부터 Z가 샀을 때 적격 이전은 확실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Y로부터 Z한테 임대가 됐을 때는 임대인에게 그 피고 적격이 이전됐다고 볼 것이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적격 이전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등장해야 되는 주체로서의 이전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게 포섭에 있어서 좀 뉘앙스가 틀려요. 분쟁 주체의 지위가 이전된 자도 일단은 종결 후의 승계인의 승계로 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이 사람 Z를 대상으로 일단 삼으려는 이런 이야기도 등장하는 그런 국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얘기 등이 교과서에서 어우러져 있는데, 여러분은 그게 무슨 이렇게 불멸의 어떤 구별 기준으로 막 애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잘 그 읽을 때만 이해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꾸 잊어버려진달까? 그게 이렇게 탁 머리에 자리 잡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게 그 기준은 이것을 잘 솎아내기 위해서 이쪽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자와 등장하는 자와의 이해 충돌에서 조문에 있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을 어떻게 제일 적절하게 포착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이 시도의 기준인 거지, 그게 어떤 불면의 진리처럼 막 이렇게 애워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을 원고 입장에서는 효력을 미치게 하고 싶은 뭔가 얘기를 하려는 거고, 저쪽은 벗어나려고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에서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막연히 그냥 너 맞네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뒷받침으로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지금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은 그냥 그걸 그 생각 없이 받아들이려면 어려운 얘기가 되고 잘 안 외워지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내가 하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왜 등장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걸 솎아내는 거죠. 일단 기준 시점은 변론 종결 이후 시점에 등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다만 이 실제 매매와 등기가 그 전후에 걸칠 때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 뭐 확연히 뭐 그 뒤에 이루어진 거라면 다행인데, 여기 걸치면서 이루어졌을 때 변론 종결 후 시점에 전에 계약은 있거나 뭐 가등기가 있다가 나다가 뭐 본등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대로 이전이 변론 종결 후에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걸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변론 종결 후에 판결문에 등장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의 뭔가 이전이 나왔을 때 등장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에 사망자의 경우에 상속인, 특정 승계적인 상황의 양수인 등인데, 이게 양수인 말고 임대차 관계 등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범주까지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전통적인 소송물을 기준으로 적격의 이전이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커버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분쟁 주체의 지위 이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고유의 방화 방법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뭐 형식서, 실질서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물 이론을 갖고 구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 이런 것을 갖고 이야기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어? 구소송물 이론은 소송물의 성격에 따라서 대인적이냐 대사인적이냐 해서 그나마 기준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럼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그게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아까 같은 경우 하나의 사건 단위로 본다면 그것으로 뭔가 차별을 해서 솎아내는데 기준을 삼기가 자기네 논리에서는,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그걸로는 기능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어떤 개념을 쓰고 있어? 구소송물 이론에서의 물권적, 채권적에 해당하는 비슷한 개념으로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교부 청구권이냐, 뭐 환수 청구권이냐, 뭐 이런 개념 등을 써가면서 그 신소송물 이론에서의 하나의 소송물로 포착하면서 그 속성을 갖고 그 기준을 이름 삼아보려는 시도가 또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저런 저런 것이 이렇게 왜 등장한지를 알면서 읽으라는 거죠. 하여튼 솎아내기 위한 작업을 좀 더 이 법리적으로 뒷받침해서 기준 삼으려는 시도 등이 교과서에 써 있는 거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게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 이렇게 딱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데 해서 뭐 이렇게 애워가면 그 참 따분하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변론 종결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전주와 상대방 사이에 내려진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데, 이 경우에 당사자 적격을 취득한 사람까지는 받는다인데, 그 경우에 이제 분쟁 주체 지위의 이전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적격의 이전이 아닌 이런 경우도 그 제3자를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집행력 등을
미치게 하려는 이런 구성 때문에 나왔다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승계인의 범위가 소속물인 권리관계의 실제법적 성격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등이 하나 문제가 되는데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을 쓰는데 만약에 그러면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교과서에 이제 등장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구소속물 이론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런 개념을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실질설, 형식설이라고 해서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을 때,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라든지 동산 양도에 있어서 선의 취득자 같이 그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을 때 그 자를 빼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빼줄 거냐, 뭐 이런 논란이죠. 그러니까 빼주자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빼주는 방법서, 형식설, 실질설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고유한 방어 방법의 실체법적 지위가 인정되면 그 자는 여기 보면 고유의 실체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예 승계인의 범주에서 승계인이 아니다. 승계인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인이 아니니까 이 경우에 전주의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야? 여기서는 갑의 X의 입장에서 승계인이 아니다.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승계인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X가 이 사람을 채고 싶으면 그 사람이 왜 집행문 안 해주냐라고 집행문 부여의소를 누가 내야 돼? X가 내야 된다는 말이야. X가. 근데 만약 형식설에 의하면 어때? 형식설에 의하면 일단은 승계인이다. 형식설을 단결해서 그치만 네가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으면 네가 빠져나가라니까 오히려 형식설에 의하면 뭐야? 집행문이 나오는데 지가 고유의 방어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 아니야 라고 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행법에서 관련된 소송을 오히려 그쪽은 내가 지금 집행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송을 그쪽에서 내야 된다는 거지. 자, 봐봐. 좀 이따 그 밑에 나오잖아. 형식설에 의하면 어때? 형식설에 의하면 집행문이 부여되는데 그 사람이 나 아니야, 나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어 라고 그쪽이 이의 같은 것을 하면서 빠져나가기 위한 작업을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지. 이 Z가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될 수 있어? 형식설에서는 형식설의 입장을 취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될 거야 지금. 실질설은 그자의 그 고유의 방어 방법을 감안해서 승계인으로 일단 보느냐 마느냐 단계에서 처리해서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으면 아니다. 뭐 이런 거니까 왜 그 사람을 빼주냐라고 누가 내야 돼? X가 이 사람 타깃으로 승계 집행문을 내달라고 하는 소송을 X가 내야 된다는 거지. 그 경우는. 근데 형식설에서는 오히려 Z가 나 빼달라고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작업을 Z가 해야 된다는 거지. Z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림으로 보는 건 소속물 때문에 나온 그림인데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청구과 원인모에 대해서 말소 청구. 그래서 X가 변론 종결 양수한 자의 경우에 건물 철거,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물권적 소유권에 기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승계인으로 보는데 이 청구 자체를 어떻게 거르느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근데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채권적인 경우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는 아까 원인무효의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이니까 그 뒤에 일어난 소유권 이전은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보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간의 싸움 내용은 이 경우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야. 매수했는데 뭔가 분쟁이 생겨서 이전 등기가 안 나올 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청구니까 Y가 Z한테 종결 뒤에 팔면 채권적 청구권을
으로서의 측면에서는 종결 뒤의 승계인이 아닌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실제 판례도 93년 판례가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 등기 청구일 때는 변론 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 소송물에 따른 범위, 획정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줬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도 승계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이 경우 선의취득,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을 때,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을 때는 승계인의 범위에서 빼주는데 요 빼주느냐에 있어서 실제 뭐 실질서, 형식서 이런 대립이 있던데 지금 판례적인 처리, 실무적인 처리는 동산의 인도 청구인데 여기가 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만약 아까 원인무효의 그 상황이라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통정허위 표시의 선의의 제3자고 동산 인도했을 때는 선의취득자가 그 예인데 고유한 법률상 지위를 가지니까 이 경우에 설사 이 청구가 물권적 청구라도 소유권의 기한이라는 물권적 청구라도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아까 소송물 이론 갖고 한다면 물권적이니까 대세효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체킹하는 고유의 방어 방법 부분에서 이제 빼줄 수 있는 거지. 빠져나가는 거지. 실제 모의 시험 문제도 한번 봐봐. 모의 시험에 변론 종결이라고 내가 가로로 늦었어. 가로로 늦었는데 실제 문제는 포착했었어야 될까 실제. 여기 변론 종결을 내가 가로로 써줬는데 그 앞에 지문을 아니면 앞에 지문에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요거는 원래 문제는 요 부분서는 없었는데 요거 내가 써준 거는 이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때문에 써줬는데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동판결은 뭐 한 3월 22일이니까 뭐 항소 기간 지나면서 확정됐다. 그 무렵 확정됐다.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3월 31일 변론 종결 뒤지 변론 종결 뒤네 3월 31일 임대해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임차인 정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임대니까 양도보다 조금 더 복잡해. 아까 말한 그거야. 이게 단순히 당사 적격의 이전이 있느냐가 임대의 경우는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돼. 양도면 조금 쉬워. 근데 임대차는 그냥 퍼펙트하게 당사 적격이 이전됐다고 보기에는 양도와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어. 왜냐면 양도는 소유자니까 그 반대 당사자의 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반대 피고 적격이 딱 당사 적격이 이전이 있는데 임대차 관계는 원래 청구와까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적격까지가 이전된 건지 아니 단순히 그냥 빌려 쓰는 이런 자인데 이 사람이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사 적격이 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뭐 분쟁에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주체 뭐 이런 정도의 개념도 등장시킬 뭐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그 이야기야. 그래서 퇴거시키기 위해서 임차인 정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변론 종결 뒤 승계인에게 기판력 집행력이 미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판력은 원래 상대적 효력이다. 원피고 사이의 문제인데 변론 종결 뒤에 등장하는 제3자가 등장했을 때 이자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판결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 한편 그 제3자의 어떤 절차적 보장도 생각해야 된다. 교과서에서는 그런 게 부각돼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오늘 설명하듯이 이거는 양쪽의 어떤 이해에 있어서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봐라라고 하죠.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는 이유는 여기는 판결의 실효성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판결의 실효성이 없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범위는 이제 어떻게 포착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가로 3 보면 또는 가로 2 보면 신소송문 이론, 뭐 구소송문 이론에 따라서 다르다. 그다음에 구소송문 이론을 취하는 판례에 따라서도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을 때는 또 실질설, 형식설 뭐 등등에 따라서 뭐 처리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아까 말한 대로 실질설로 했을 때, 형식설로 했을 때 따라서 그 집행법상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느냐, 누가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그 고유의 방어 방법 있는 사람을 이제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설에 따른다면 정은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이 아니고 형식설을 따른다면 변론 종결 후에 일단은 승계인이 돼서 승계 집행문 부여가 될 건데 오히려 그 Z가 형식설에 의하면 Z가 집행문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반발을. 그치? 실질설에 의하면 오히려 갑이 왜 집행문 부여해 주지 않느냐라고 따져야 되지. 응?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얘기.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시험 문제로 등장을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봤네. 이해되겠죠? 되겠어요? 그런 게 이제 이게 실제 집행법을 지금 배우니까 좀 더 민사법 배웠던 얘기가 실감 나는 거지. 그때는 약간 어거지로 한 듯한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고